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이석준이라고 하고요. 앞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 소개는 뒤에 좀 더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개발 시장의 현실과 AI라고 주제를 지었고요. 현재 지금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신입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AI 때문에 뭐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한때 핫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와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08년도 때 폴리텍 여기 컴정과 입학을 하고 14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18년도 때 이제 방통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사를 따놓은 상태이긴 한데, 네,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이름은 적진 않았는데 그 회사 생활을 약 13년 정도 하면서 제가 다양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SI 회사 가서 한 7개월 정도 그 학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하던가 아니면 뭐 장학금 신청을 한다던가 성적을 본다던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자바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회사에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해서 기술 지원 업무를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데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이제 저랑 그때 같이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남은 업무 중에 기술 지원 업무를 부탁을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팀장님이랑 이사님이랑 대표님까지 거쳐서 계속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다음 프로젝트 때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결국 안 넣어줘서 같이 일했던 거의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제 다음 SI 회사 4년 10개월 다니는 회사에 이직을 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저도 그 팀장님 따라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4년 10개월 여기 회사에서 처음으로 자바를 코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는 외국계 기업 렌즈하는 회사 쪽에서 일을 했는데 4년 10개월 정도 다니면서 그냥 일만 했어요.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약간 이때는 좀 나이도 어렸어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4년 10개월 다니니까 이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니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게임 회사 1년 6개월 다닌 회사에 이직을 할 때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한 20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딱 2개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운 좋게 왜 합격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 회사를 다니다가 거기 회사도 퇴사를 하고 지금 11번가 2년 정도 다니다가 여기서도 이제 팀장 역할을 계속 시키려고 해가지고 팀장님이 퇴사하면서 팀장 일을 시키려고 해서 팀장이 하기 싫어서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지금 회사에 지금 2년 정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경력은 한 13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앞에 2년 7개월 SI 회사랑 통신회사는 이력서에서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력서에는 제 경력은 한 10년 좀 넘게 약간 이력서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의 목차인데요. 개발 시장의 상황이랑 그리고 AI 채용에 대해서 사실과 오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느낀 점이랑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앞에 커리어를 밟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랑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개발 시장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좀 그나마 괜찮아졌어요. 한때 진짜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아예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자도 채용을 아예 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AI가 나와서라기보다는 그냥 투자 환경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을 뽑고 채용을 하고 돈을 더 벌어야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투자 환경 자체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사람을 내보내게 되고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가 나오기 전부터 채용을 좀 더 줄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이나 뭐 IT를 좀 생각하게 된 게 코로나 시절에 그 갑자기 붐이 불면서 뭐 네카라쿠베 같은 데서 연봉 5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제안을 하면서 그때 혹해서 했던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쭉 흘러서 시간을 지내보면 코로나 전에는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코로나 때 갑자기 그냥 개발자가 약간 엄청나게 인지도가 올라갔고 지금 다시 그때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어렵다기보다 원래 약간 이런 환경이었다가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갔다가 진짜 어려웠다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게 그 코로나 때 좀 많이 더 유독 심해졌는데 원래 공채라는 개념이 있어서 신입분들이 와서 똑같은 동기들끼리 계속 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그 코로나 때 빨리 만들고 빨리 시장의 반응을 봐야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자기 수시 채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입보다 경력을 빨리 뽑아서 빨리 만들고 빨리 출시하자라는 모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AI도 영향은 있습니다. 지금 AI도 나와서 신입보다는 경력을 뽑자라고 나온 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AI한테 질문해서 만드는 것과 여러분들이 AI에서 질문해서 만드는 것과의 퀄리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의 도움도 훨씬 많을 거고 그래서 AI도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좀 현재 시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환경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좀 도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타트업,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돈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보통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능력이 좋은데 연봉이 좀 낮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게 진짜 찾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데들은 신입 공채를 엽니다. 그 카카오도 원래 신입 공채를 신입을 뽑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도 신입 공채를 열었었고 NC도 열었고 이러면서 어쨌든 좀 여유 있는 곳은 신입을 뽑아서 키워서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냈을 때 지금 급여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채를 뽑는 거고요. 그리고 신입을 채용하는 곳은 신입분들을 키워서 그 1년 뒤를 바라보고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에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분들도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카카오에서 신입을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사가 한번 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데 제가 했던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글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보고 가면 기사를 보고 가면 신규 채용 대신에 AI로 카카오의 인사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AI가 대체 가능한 업무에 사람을 뽑지 않고 자리도 없앤다라고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신입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아마 4월에 나왔는데 한 5개월 뒤에 바로 신입 크루 공채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간은 지났는데 기간을 보시면 이게 기사가 4월 17일 날 발행을 했고요. 이제 5개월 뒤에 바로 공채를 열었죠. 뽑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랑 이제 NC랑 신입들 채용한다고 부르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최근 들어서 신입분들을 뽑을까라는 이 칼럼 세 번째 쪽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앞에서 좀 얘기 드렸듯이 이제 공채를 뽑아서 신입분들이 계속 경력이 쌓여가면서 자기 동기들끼리 같이 일을 했다면 계속 이런 순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개발 직군의 중심을 채용을 집중을 했고
그때 이제 저는 좀 수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전력감들을 뽑았고, 근데 이제 이게 즉시 전력감만 뽑고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올드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나 거부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직에 피가 돌지 않았고, 그리고 AI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AI를 써야 되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 AI를 쓰자고 이제 제안을 좀 해요. 근데 경력자분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새로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사고 체계가 이제 고갈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제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AI 이전의 개발자들은 저도 이제 코딩을 할 때 그냥 에러가 나면 그냥 에러를 긁어서 구글링을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경력이었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제가 뭘 만들 때 제가 있는 지식의 키워드들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찾아서 나왔다라고 하면 AI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것들의 키워드가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간형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고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학습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원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봤다면, 논문 같은 것도 찾아서 봤다면, 요즘에는 그냥 논문을 GPT한테 던지면 요약본을 딱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가 됐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AI 시대에 왜 신을 뽑냐라고 하면 AI 시대라서 이제 어떤 신입을 뽑을 것인가라고 이제 문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요, 질문은. 그래서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AI를 이제 다 도입을 했고 직원들한테 이제 AI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AI를 도입하면서 퍼포먼스가 뭐 한 20%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 향상이 아예 안 된 분도 계세요. 그냥 AI를 단순히 이제 질문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바이브 코딩도 나오면서 제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키면서 코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입을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좀 약간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그런 큰 회사들도 이제 공채를 다시 연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으로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거를 올리면 이력서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가 뭐 알려진 회사도 아닌데 경력자 중심으로 이제 이력서를 그러니까 본거를 올렸을 때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한 100명 정도 분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봐보면 괜찮은 사람들은 연봉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년차, 3년차인데 저희가 줄 수 없는 연봉들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기업에서만 그 돈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이나. 그 말은 솔직히 이런 분들은 저희는 뽑지 못합니다. 최근에 두 분도 이제 저희 최종까지 갔다가 연봉 때문에 이제 뽑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성비를 좀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력서도 이제 GPT로 많이 쓰실 텐데 이력서를 보면 한 1분도 안 걸려요. 이게 딱 GPT가 썼다 안 썼다가 느낌이 그냥 진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화려한 단어들이 많아요, 이력서에.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코딩 한 줄 했다 딱 이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GPT가 작성해주니까 본인도 모르는 말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이력서들은 좀 거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신입 채용을 좀 몇 번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도 신입들을 많이 봤어요. 11번가에서도 신입분들 저희는 이제 공채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이제 공채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분들도 오면은
진짜 약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회사도 신입을 채용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신입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이긴 한데 그 새로 오셔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좋은 프로젝트도 드렸고 그분이 진짜 꼼꼼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딱 1년 되자마자 퇴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꼈죠. 아, 1년 뒤에 키워서 이 사람이 이제 퍼포먼스가 나야 되는데 그 전에 나가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좀 손해가 아닐까? 그래서 신입을 뽑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 돈이긴 해요. 그래서 금액을 연봉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봉이 높진 않잖아요. 왜냐면 회사마다 이제 연봉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을 제안하고 그 테이블 내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채용에 유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회사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인프라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심지어 전공도 그 컴퓨터 쪽이 아니에요. 그 장교 출신이고, 근데 이제 자기 그 삼촌이 이제 AWS 다니면서 그냥 그걸 알게 돼서 그냥 그런 거 공부를 혼자 하시다가 독학을 하신 거죠. 회사에 오셨는데 한 5년 차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입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 지인들 중에 이제 AWS 다니는 분들을 모셔서 커피책 같은 거 시켜주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AWS 다니는 분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여기 있을 레벨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인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입 채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얘기할 건데 AI 활용하는 걸 보니까 저희 회사의 경력자분들보다는 신입분들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저 연차일수록 AI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도 AI 시장을 알긴 알았는데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핫하니까 그 넥슨 다니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주말에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 어떻게 그런 걸 쓰는지, 클로드 코드 어떻게 쓰는지를 궁금해서 그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생각보다 훌륭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봤었을 때 이거 진짜 사람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저희 회사에 연차 있는 분들은 한 번도 해보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신입분들은 계속 좀 회사에 이거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확실히 연차가 젊은 분들이 좀 더 최근 트렌드에 좀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경력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 거에 이제 AI에 대해서 도입을 했던 제안을 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저희 신입 이제 뭐 만 1년은 넘으셨는데 신입으로 오셨던 분이 그 커서를 쓰고 싶어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커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제 이것도 이제 코드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니까 코드에 대한 보안이나 요금, 그다음에 기대 효과, 그리고 커서 사용 중의 기억,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커서를 도입할 거면 팀 내에 도입을 해야 되니까 커서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팀 내 공유를 한번 해라라고 해서 커서에 대해서 이제 팀 내에 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생산성은 어떤 게 이득이 있고 커밋 같은 거 할 때 PR 같은 거 올릴 때 얘가 알아서 코드 분석해서 이제 이런 텍스트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룰 같은 거 세팅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컨벤션 내에 동작을 하고 뭐 MCP 연동도 되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백엔드 팀에서 제민이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미나이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다 이제 1년 이제 만 1년 딱 되신 분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회사에.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대나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분들이 제일 최근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빅테크도 그렇고 이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학교 다닐 때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도 좀 상위권이었고, 그 처음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도 보통 이제 교수님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직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그 면접 같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7년까지 그 SI 회사 5년 10개월 다녔던 회사까지 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 생활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같이 일했던 팀장님도 너 나이 때 뭐 그 정도 잘못 못했다라고는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개발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을 이제 딱 하려고 하니까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 면접 때 뭐 자바나 이런 걸 물어보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브젝 그 스트링이 아니라 그 자바에 리퀘스트랑 인식 코드를 왜 같이 구현해야 되냐, 뭐 개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뭐 G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약간 이런 거를 들었는데 그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니까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면접관 분들이. 어떻게 이 경력 동안 이런 걸 모르고 코딩을 했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비웃음을 당했던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 회사 갔을 때는 그 난이도 1부터 20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1부터 질문을 했거든요. 뭐 HTTP 상대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달라. 그 다음에 뭐 레스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면서 이제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는데 한 2번까지 대답하고 18개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왜냐면 기본기가 없으니까. 근데 붙어서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왜 붙었는지.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여태까지 저는 저 잘난 맛에 살고 전 잘한다고 인정도 많이 받았는데 자존감이 진짜 거의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공부할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지금 GPT 시대였다면 GPT한테 물어봤겠죠. 내 경력은 얼마고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데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상담을 했을 텐데 그때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냥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거기가 이제 야근이 많아가지고 좀 이직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때 이제 뭐 멘토링 같은 것 좀 알게 돼가지고 그 멘토분한테 이제 돈을 내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노력을 좀 하게 됐습니다. 1950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원래 퀴즈를 한번 내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저는 4개월 동안 11번가 가기 전에 195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하루에 16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스터디 카페 가서 8시간 한 10시간 정도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그 인터넷 강의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4개월 내내 16시간 동안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기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7년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후회가 되는 게 학교 다녔을 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그냥 외웠어요. 학점을 받기 위해. 걔가 뭔지 모르고. 근데 이때 그런 책들을 다시 꺼내서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더 기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부터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바 책부터 다시 봤던 거죠. 자바, 운영체제, 자료구조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 점점 더 나아가 이제 뭐 MSA나 뭐 DDD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는 뭐 AI가 한참 핫하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AI까지 있었으면 AI까지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의 책을 한 2-3권씩 매주 읽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번가 면접 보고 이제 11번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저한테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뭐 교수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저한테 뭐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SI 특징은
그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코딩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세팅부터 해서 뭐 신입분들이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세팅을 하면 거기 위에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기술 지원 같은 걸 하면서 고객이랑 직접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통신사랑 이랬으니까 통신사 분이 자기 뭐 에러 이게 어떤 게 떴는데 이거 확인 좀 해달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거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객이랑 소통을 했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다 AWS 환경이어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딩도 했었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그 전에는 그냥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면 그냥 일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정기적인 배포가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 단위로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1번가에서 대기업 프로세스도 경험을 했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코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번관 이후에 이제 실장 역할을 하면서 거의 지금 한 30명 정도 밑에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마 옛날에도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그 인프라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이랑 주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톡학기라는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오픈톡인데 그 이것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람들이랑 멘토링을 하면서 그 대부분의 고민은 다 비슷해요. 특히 주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차 좀 있는데 이직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상담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이거 방을 만들었다가 혼자 대답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인들을 꼬셔와서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네카라쿠베 이름 들은 회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좀 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저도 처음부터 뭐 좋은 회사를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직급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첫 회사도 7개월 만에 나왔던 것도 급여가 밀려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을 쌓다 보면 처음부터 큰 회사를 가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신입을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더 좋은 대학을 다니던가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과의 경쟁이 있는데, 그리고 인원도 정확히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경력분들은 큰 기업을 또 가고 싶다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연차가 되시면 진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대기업 가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기업 가는 거는 본인이 진짜 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도전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그 오픈톡에 계셨던 분도 한 분은 카카오의 서류랑 코딩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셨어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년 공채까지 그걸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1년이 좀 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드렸던 건 일단 그냥 어디 회사 가고 1년 뒤에 차라리 경력 같은 걸로 지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그분도 이제 뭐 이름이 없지 않은 회사를 들어가서 지금 뭐 인정받고 다니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큰 기업은 오히려 진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꿈이 네카라쿠베든 어쨌든 큰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그 괜찮은 개발 환경이 있는 스타트업을 간다던가 그런 데 가서 경력을 좀 잘 쌓고 이직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던가 이력서를 볼 때 기본기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커리어가 있든 어디 회사 출신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백엔드나 프론트나 이런 데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자바나 리액트나 아니면 뭐 운영체제, 자료구조 이런 거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경력자분들한테도 애매한 분들이면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커리어가 엄청 화려하더라도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모르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중에 좀 내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눈높이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와 비교를 했었을 때 과연 내가 진짜 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들을 먼저 노려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채용 관련해서는 신입은 채용은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면접 질문 때 AI를 써봤는지 어떻게 써봤는지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AI를 쓸 때 공식 문서나 이런 것도 꼭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좀 유리하고, 그리고 기본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전에는 얇게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했는데, 요거는 좀 요즘 들어서 AI 때문에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제 얇게 많이 하면 AI한테 많이 물어봐서 깊게 채우면 되니까. 근데 AI한테 물어볼 때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 물어볼 때랑 깊이가 없는 사람이 물어볼 때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깊이 파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은 걸 하실 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했을 때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만 공부를 했는데, 책 같은 걸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자가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그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근데 강의를 많이 보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강의는 저는 솔직히 비추하고요. 왜냐면 강의는 쉽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자 강의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 만들어봐야 안 팔려서. 근데 책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를 자기 마음대로 쭉 쓰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책은 난이도가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책을 읽다가 이게 너무 어렵다, 책이 난이도가.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강의를 먼저 보고 기본 지식을 익힌 다음에 책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깊이를 쌓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는 좀 같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때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학습하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답변은 공식 문서를 보고 공식 문서랑 책 같은 거 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좀 좋아하고, 근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구글링해서 본다던가 GPT한테 물어봐서 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깊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별로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딱 뚝 끊겨요. 왜냐면 저도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한테 AI를 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왔었을 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봤던 글인데, 그 서울대 다니는 분이 그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매일 갔대요. 근데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딱 나갈 때 보니까 자기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스펙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남아서 이렇게까지 공부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멘토링 했던 분 중에 이제 그 외국계 기업 공채 들어가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멘토링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1시간 정도 이제 멘토링 같은 거 하고 그 공부 같은 걸 계속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기 이제 공채 들어갔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그 큰 기업들의 공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7년 차까지는 진짜 오므락 개구리였어요. 전 진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애가 배민을 그때 들어갔거든요. UMF 들어갔다가 배민으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은 라인에 가 있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퇴사하고 너 어떻게 배민을 갔냐, 왜냐면 걔는 이제 심지어 자바 했던 애도 아니고 PHP 하던 애였는데 언어를 바꿔가면서 가니까 이제 궁금해서 걔네 집에 걔한테 저도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걔네 집에 찾아갔죠. 근데 걔가 처음에 보자마자 어떻게 왔냐면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고,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책을 받고 걔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막 테스트 코드 얘기를 하면서 목 테스트를 하면 실제 DB 붙이지도 않고 외부 통신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테스트 코드 짜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딩을 눈앞에서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그게 뭔데?
그러니까 걔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하나도.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걔한테 받은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옛날에 짰던 코드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7년 차 동안 일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와, 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일을 했을까. 진짜 일만 했구나. 그러니까 면접 때 왜 떨어졌구나 이런 게 딱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므랑 개구리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항상 초보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므랑 개구리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대학교 때 그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그 끝나고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잘했습니다. 나름 학교 내에서. 근데 진짜 현실에서 면접을 볼 때도 느꼈지만 진짜 현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AI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안다라고 하면 취업은 그렇게 쉽지 않다. 본인이 이제 꿈이 크다면. 그래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선배님 방금 그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실제 현업에서 잘 활용한데 혹시 그 예시가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도를 여러 가지 해봤던 게 예를 들어서 커서에서 MCP 서버 연결해가지고 슬랙 같은 협업툴 같은 거에다가 그냥 프롬프트창에 슬랙에 몰고 던져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해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취업하냐에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MCP 써서 그 저희는 이제 지라를 쓰는데, 지라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MCP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읽어가지고 지라에 있는 내용이나 컴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댓글을 저희도 슬랙에 노티를 하는 거를 인프라팀, 그 아까 제가 신입인데 5년차 일을 한다는 그분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진짜 플러스 많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라기보다는 좀 더 엔지니어링이나 뭐 데브옵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무를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 제가 썼던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얘한테 그냥 그 기획의 요구 조건이 오잖아요. 넣어봤어요. 그래서 코딩을 해보니까 얘랑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도 코딩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더라고요. 제가 클로드.md에다가 써놨어요. 분명히 컨벤션은 첫 번째 라인은 엔터 치지 말고, 끝에도 엔터 치지 말고, 그리고 뭐 단어는 뭐 레스트풀 만들 때 뭐 복수형 뭐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써놨는데 얘가 할 때마다 안 읽어요, 그거를. 그래서 자꾸 엔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엔터 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엔터 쳤어? 이거 읽고 했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걔 지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코딩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어떨 때 도움을 많이 느꼈냐면, 그 전체 프로젝트를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컨벤션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패키지를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API의 프리픽스를 좀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했을 때 좀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뭐 프로퍼티 이런 거 설정을 좀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쓸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패키지를 옮기는데, 아마 제가 한 5일 정도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일정을. 근데 얘랑 1시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쓰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회사에 코드에 PR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안 보다가 최근에 코드, 저도 이제 작성할 일에서 코드를 딱 까봤는데, 코드를 보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어쩌다가 코드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졌을까? 보니까 그냥 AI한테 물어봐서 돌아가잖아요. AI한테 이거 만들어줘? 테스트 코드 만들어줘? 돌아가네? PR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그냥 다시 만들 수준인 거예요. 코드가 봐도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앞으로 얘가 유지보수 하는 게 아니라 AI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왜 필요한가?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AI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생산성이 향상이 될지, 그리고 코드 품질이나 퀄리티나 이런 게 더 좋을지, 약간 이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바이브 코딩은 강의도 저도 많이 받고 많이 나왔고 많이 써봤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개발자랑 데브옵스 또는 이제
엔지니어를 경계를 두셨는데 네. 그 경계를 어느 지점으로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직군들을 나눌 때 그러니까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 없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프론트 백엔드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퍼블리셔가 HTML 만들고 백엔드가 스크립트랑 DB랑 연동 다 시키고 뭐 jQuery로 스크립트 다 입히고 백엔드 분들이 AWS 관리 다 하고 저도 회사 생활 했을 때 AWS 관리도 다 제가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서버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추가라던가 서버 생성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방화벽 관리한다던가 뭐 VPC 관리한다던가 뭐 AWS 상의 모든 클라우드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백엔드나 이런 개발자분들은 그냥 진짜 순순히 코딩만 하시는 거죠. 코딩하고 반영하고. 근데 큰 기업들은 반영도 개발자들이 직접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반영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MCP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그때는 저희도 지금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뭔가 코딩이 들어가는 거는 개발자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브옵스가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좀 쪼개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질문이 맞을까요? 네. 네,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신입 채용할 때 회사에서 뭘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신입을 채용할 때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걸 주실 때 얘는 좀 볼 것 없겠다 아니면은 그냥 면접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이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력서가 그 기술들이 엄청 난잡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레디스 써봤고 카포카 써봤고 뭐 메시지 큐 썼고 뭐 DDD 했고 MSA 했고 뭐 이렇게 써있는 이력서는 일단 안 믿습니다. 첫번째. 왜냐하면 그 깊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화가 될까? 이걸 다 아는데 우리 회사 왜 오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뭐 MSA 하면 그 트랜지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패턴 쓸 거냐? 대답은 다 하고 뭐 사과 패턴 쓴다 이런 패턴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어떨 때 MSA 하고 어떨 때는 MSA 안 쓸 거냐라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냥 핫하니까 그 기술로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력서나 프로젝트를 볼 때 약간 고민의 흔적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핫하니까 이걸 썼다기보다는 본인이 이걸 쓰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프로젝트에 썼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얘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비교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할 때 제일 거부감 있는 게 이거는 대기업도 똑같아요. 저 29세 그 무신사 CTO님이랑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딱 봐요. 프로젝트다 뭘 보는데 요 기술을 썼대요.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기술을 쓰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유지부서가 더 어렵고. 그래서 요 기술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걸 썼대요. 그러면은 그 쓴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보통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퇴사 직전에 그 회사에 자바만 썼는데 갑자기 자기가 코틀린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코틀린 막 도입을 하는 거야 자기가. 거기에 막 카프카도 막 붙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피해를 엄청 주거든요. 왜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유지했어요? 그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그런 분들은 좀 떨어뜨리고. 근데 기술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큐를 쓰는데 SQS나 카프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이걸 쓰고 싶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얘랑 비교는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뭔가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고 그리고 좀 이게 약간 느낌도 있는데 좀 보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좀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로 나열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고민의 흔적이나 아니면 진짜 딱딱딱 필요한 이유로 했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취업하신 분한테도 제가 이제 저는 테스트코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테스트코드에서 뭐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 모키스트랑 클래시스랑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목을 쓰자, 한쪽은 필요할 때만 목을 쓰자 이렇게 진영이 나뉘는데 그 테스트 코드를 이분은 목을 썼다가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 코드에 목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는 그
얘를 제거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력서에 좀 나열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은 어떻고 이걸 썼을 때 유지보사 활동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면접 때도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제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 이력서가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그 신입 입장에서 이력서나 지원서를 넣을 때 이제 경력자분들과는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딱 명확한 한 줄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입분들이 그 이력서나 지원서를 제출할 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넣으면 유리하고 또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식을 조금 이제 채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호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발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력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회사의 JD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기술들, 그러니까 필요 기술, 그 다음에 우대사, 자격 요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위주의 내용들이 이력서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젝트 안 했다. 근데 나 이력서를 넣었다. 이력서에는 대학교 때 뭐 배웠고 나 어떤 사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냥 엄청나게 유명해요. 뭐 어디 가서 시상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대충 소개해더라도 날 알만큼에 돼야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 이력서 쓸 때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회사의 JD에 맞게끔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붙으려면 우대 사항도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입분들한테 그래서 그 공고 중에 뭐 카프카나 뭐 좀 난이도 있는 것 MSA 이런 게 써있다라고 하면 우대 사항이 거기 회사는 살짝 걸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갔지만 신입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채용 시장이 어려우면 무조건 다 넣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회사마다 좀 다르게 써야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딱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거기 회사에 플러 코딩을 한번 해보셔야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셔야죠. 그러니까 토스를 가고 싶다고 하면 금융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커머스나 뭐 배민 이런 거 가고 싶다고 하면 딜버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도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코딩을 하면서 거기 회사 지원할 때 나 너네 회사랑 비슷한 게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이 중에 이런 거를 많이 해봤다. 그리고 거기 중에 핵심 도메인들이 있어요. 대부분 금융이나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동시성 이슈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거기에 이제 고민의 흔적들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내서 아, 네네. 선배님 클라우드랑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전환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배님 의견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제 클라우드랑 데브옵스가 더 분야가 넓어졌잖아요. SRE까지 나오면서 이제 거기가 미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 데브옵스 신입은 어느 날 보니까 자바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SRE 책도 추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브옵스만 해서는 이제 연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RE까지 가면 그러니까 개발자가 더 잘하는 데브옵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꿈꾼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앞으로 거의 소수의 인원으로서 진짜 많은 연봉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하세요. 저희 최근에 학교 내에 스스로 시청업 같은 프로그램 활성화 시키는 그런 단체분들이 오셨었는데 어떤 그 일 경험을 있어요. 뭐 인턴 약간 이런 이렇게 일 잠깐 기간 잡고 회사에서 회사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멘토링이 메꿔가지고 겪어서 하는 네. 그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건 무조건 뭐 취업이긴 하지만은 창업도 간간히 이제 하라고 압박이 있기도 하고 한데 생각하면 아이디어도 없기도 하고 경험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일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 창업이요? 저는 제 돈 아니면 할 것 같고요. 제 돈이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직장인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충도 이렇게 그 선단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죠. 내돈 아니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달라요 환경에. 네, 교수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판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아 네. 그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스타트업 투자를 어디서 받냐고요? 그거는 보통 초창기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뭐 중소기업 뭐 해가지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좀 많고 아니면 보통 대표들이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투자사들 만나러 가서 우리 아이템은 뭔데 투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초반에 좀 작은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다 나라에서 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내가 손 들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내가